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반등하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가 전년 동월 대비 꺾였다는 소식이 시장에는 또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11월 CPI 상승률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7%, 거는 CPI는 2.6%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아주 크게 밑돌았고 또 9월 수치보다도 낮았습니다. 네, CPI 확인 이후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또 전일 발표됐던 마이크론도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론도 정규장에서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CPI 결과를 두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종의 지표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네. 얘기인데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10월 CPI는 발표가 취소됐고 11월 CPI도 발표가 늦었는데요. 노동통계국이 일부 항목의 가격을 이월해서 수치가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있었던 대국민 연설에서 전 행정부가 망친 경제를 살렸다면서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제 정책의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지는 매달 발표될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모두 상승했습니다. 예상보다 물가가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마이크론도 어제 깜짝 실적을 내놓은 덕분에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도 증시를 밀어 올렸습니다. 다만 이번 CPI 지표는 왜곡됐다는 우려가 지배적이고 또 AI 거품론도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럼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14%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79%, 1.38%, 38% 급등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강한 초록불을 켰습니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HBM의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일부 꺼트렸는데요. 이에 따라 마이크론으로부터 메모리 칩을 공급받는 엔비디아 주가가 1.87% 올랐고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반적인 AI 스토리는 유효하다는 전망 속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모두 오름세 보였는데요.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2%가량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다만 오늘 애플만 상승장에서 뒤처졌죠. 월가에서 메모리 비용이 급등하면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애플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가가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테슬라는 다시 급등하면서 어제의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xAI의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테슬라와의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다음 해부터 스페이스X에 임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로드컴은 오늘 1.18%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부진을 털어내기에는 다소 아쉬운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오랜만에 환호한 것은 미국의 CPI 발표 덕분이었죠. 이번 지표는 셧다운으로 10월 데이터를 건너뛰고 11월 데이터만 나온 만큼 전년 대비 수치만 발표가 됐는데요. 11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2.7% 오르면서 시장 전망치 3.1%를 크게 하회했고요.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2.6% 상승하면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은 2달 전만 해도 3.0% 수준으로 상승폭 둔화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었던 주거비 상승률은 전년 대비 3.0% 오르면서 이 또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과 시장은 예상보다 낮은 CPI가 나온 이후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지표를 반겼습니다. 우선 프린시펄 자산운용사의 시미샤는 11월 물가의 예상 밖 둔화는 연준 내 비둘기파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했다고 말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넓혀졌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분석만 나온 것은 아니었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이번 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석들도 여러 제기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인사이트의 오마르 샤리프 설립자는 11월 CPI 결과를 두고 10월 주거비를 사실상 0으로 가정해버렸는데 이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다음 달에 나올 12월 CPI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큰 폭으로 올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전주에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 수는 22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1만 3천 건 줄어들었고요.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7천 건으로 전주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외신은 저채용과 저외고 노동시장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ISM 제조업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지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의 바로미터로도 불립니다. 이번 수치는 마이너스 10.2를 기록하면서 플러스를 예상했던 전망치보다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세부 항목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신규 주문지수와 출하지수 모두 전달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고요. 고용지수도 5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봤을 때 경기가 약간 둔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이번 반등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에 나설 수 있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방해물들이 많긴 합니다. 일단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남아있는데요. 미주어증권은 2026년은 되어야 AI 관련주들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블랙벨의 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LLM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야 하고 특히 구글의 모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은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도 지켜봐야겠죠. 이번에 일본은행은 금리를 11개월 만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환율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 CPI 지표가 나온 이후에 내년에 금리 인하가 더 빨리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하락했습니다.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모두 0.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다만 금 가격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그동안 크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는데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에 미칠 불확실성을 탐색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 재료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유가는 계속 하향 추세를 그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AI판에서 복병으로 떠오른 구글이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 라이벌인 메타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메타가 개발한 AI칩 구동 소프트웨어 파이토치를 자사 인공지능 칩인 TPU에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나섰는데요. 파이토치는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을 만큼 사실상 업계 표준이나 다름없는 도구지만 엔비디아 칩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TPU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구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수되면 개발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은 그대로 쓰면서 하드웨어만 엔비디아 칩에서 구글 칩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만큼 구글은 호환성을 높이는 기술 일부를 개발자들에 개방하는 방안까지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TPU 도입을 논의 중인 메타 역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일변도였던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누구보다도 탈 엔비디아의 진심인 중국에선 반도체 홀로서기 흐름이 한층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업계에서 ASML만이 유일하게 만들어온 극자외선 노광 장비 개발까지 성공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현재 시제품이 만들어졌고 중국 정부는 이르면 3년 뒤부터 작동 가능한 칩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선전에 있는 비밀 연구실에서 ASML 출신들을 대거 모아 장비를 만들었는데 당장의 결과물은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지만 업계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빗대 중국판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부를 만큼 이번 소식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중국이 뚫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을 뿐더러 한국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픈 AI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이 기업 가치 7,500억 달러, 우리 돈 1,100조 원을 기준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는데요.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면 비상장 기업으로는 전무후무한 몸값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번 자금 조달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조건은 변경될 수 있지만 오픈 AI의 공격적인 행보는 이미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최근에는 아마존과도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전히 적자만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향후 AI 인프라 구축에만 수천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트릴리언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을 압도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의 수익성보다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인프라 선점이 우선이란 판단에서인데 업계는 AI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판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트럼프 미디어인데요. 우후죽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 융합 기술에 베팅했습니다. 앞서 구글의 픽을 받은 곳이기도 하죠. TAE 테크놀로지스와 합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내년 중반께 거래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세계 최초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트럼프 일가 사업 포트폴리오에 에너지 부분이 추가되게 됐는데요. 거래를 타선 하나 없이 야무지게 장바구니를 채워넣고 있습니다. 월가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JP모건이 연준에 맡겨둔 현금을 뽑아다가 미 국채를 매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출해간 돈만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이 넘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통 크게 베팅한 모습입니다. 내년 5월 퇴임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신해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 주문을 채워줄 인사가 자리를 꿰찰 걸로 보이는 만큼 예치금 이자 수익이 줄어들 위험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미리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단순한 코인 거래 중개인을 넘어서 전 세계 자본시장을 하나로 묶는 슈퍼 금융 앱으로의 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자사 플랫폼의 주식 거래와 예측 시장 서비스를 전격 도입하겠다 밝혔는데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연중 무휴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의 중대한 이정표다 강조했고요. 또 내년 초에는 주식과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최대 50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24시간 무기한 선물 상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코인베이스 이번 행보를 금융의 탈중앙화와 통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 종목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인 영업시간과 국경의 벽을 가상자산 인프라를 통해서 허물겠다는 보관인데요. 전통 금융까지 아우르는 에브리싱 앱 전략의 일환으로 핀테크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 우려 속에 어제 국내 주요 2차 전지주들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원인은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었는데요. 이 해지 금액은 9조 6,030억 원으로 이는 LG에너지솔루션 최근 매출액의 28.5%에 달하는 초대형 물량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공격적인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서자 배터리 업계 전반의 수주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세 보였던 2차 전지 대표주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가 4.7%대, SK이노베이션도 5%대 하락폭 보였고 주인공인 LG에너지솔루션은 8.9%대 급락했습니다. 내년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주가도 상승세 이어집니다. 스페이스X가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기업 아람코가 290억 달러를 확보한 것을 뛰어넘어 글로벌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됩니다.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를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6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관련주들 주목을 받았는데 살펴보면 일찍이 스페이스X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에셋 벤처 투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아주아이비 투자는 22%대 급등, HVM도 17%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YJ링크까지 5.6% 상승했습니다. 리보액산 기반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알지노믹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어제 공모가의 4배 주가가 상승하는 소위 따따블을 달성했습니다. 2017년 설립된 알지노믹스는 리보액산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에 특화된 곳으로 항암제와 희귀 난치성 질환 약물을 주로 개발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력을 이미 입증했고 향후 주요 파이프라인의 추가 기술 이전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알지노믹스를 포함해 올해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들 살펴보면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14%대 급등세 이어갔고요. 도우인시스는 11%, 비트로넥스텍도 9%대 상승했습니다.
사마페인트 최대 주주가 급성 폐혈증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에 사마페인트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2대 주주인 공동창업자 일가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별세한 고 김장현 회장의 딸인 김현정 부사장의 경영 승계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현재 회사 보유 지분이 미미해 향후 지분 승계 관련한 재원 마련과 능력 검증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과 관련돼서 페인트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주인공인 사마페인트가 상한가로 말씀드린 대로 마감이 됐고 조강페인트도 3%, 노르페인트도 2.44% 올랐으며 AK홀딩스까지 1.7%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며 4천선을 내줬습니다. 어제 시장 한마디로 설상가상, 나쁜 일에 나쁜 일이 겹쳤습니다. 오라클발 AI 데이터 센터 수익성 의구심이 커지며 AI 섹터가 타격을 받은 데다 2차 전지 악재까지 소화한 힘든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일본은행 금리 결정이라는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결과에 따라서 장중에 변동성 클 수도 있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준비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1.5% 하락해 4천선 아래에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1% 넘게 빠지며 3거래일 연속 약세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이 시장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있었지만 AI와 배터리 악재의 호재 영향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메이저 수급주체 양시장에서 일제히 팔아냈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3,6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1,0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4,2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900억 원 넘게 팔아냈는데 그나마 제약업종에서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이 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개인만 1,100억 원 가까운 사자세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SK하이닉스만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 하방 압력이 워낙 큰 상황이었지만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로 국내 반도체 투톱 실적 추정치도 상향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중에 낙폭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 8.9% 급락해서 지수 하락 기여도가 가장 컸는데요. 포드와 9조 6천억대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2차 전지 전반의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도 에코프로 형제 각각 7%, 4.7% 하락했습니다. AI와 2차 전지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 일부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알테오젠과 ABL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등은 반등했습니다. 환율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대비 1원 50전 하락한 1,478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미국의 11월 C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겁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 오늘 새벽 6시 기준 1,474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하락 출발하겠지만 오늘 정오쯤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장중에 또 변동성이 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빅 이벤트, 일본은행 BOJ의 금리 결정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25bp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럼 일본의 기준금리를 0.75%,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풀려있던 엔화 자금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처럼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일본은행의 완만한 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 작년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엔화 흐름이 바뀌면 현재 1,480원을 넘나든 환율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에 충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금리 결정 이후에 나오는 우에다 총재의 입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11월 PC 물가지수가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신규 상장한 RG노믹스가 공모가의 4배에 달하는 이른바 따따블에 성공했었죠. 증시 활황과 정부의 코스닥 지원 사업 등으로 새내기주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모가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잘 선별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PI가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일단 긍정적인 쪽에 베팅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일단 프리마켓 상황은 긍정적이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7% 가까이 반등하며 109,4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7% 가까운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3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오름세, 현대차도 1% 상승합니다. 거래가 28만 5,500원. HD 현대중공업도 1.4% 반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51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전 종목이 반등합니다. 알테오젠 0.7% 상승세 이어가면서 거래가 43만 4,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바로 반등합니다. 1.8% 오름세로 15만 6,900원. 에이벨바이오가 1%대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18만 8,4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2% 가까이 반등하며 거래가 44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리가캠바이오가 0.6% 오름세로 16만 8,000원, HLB도 0.9% 가까이 오르면서 4만 6,400원으로 거래가 형성됩니다. 오늘 국내 증시 BOJ 금리 결정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을 잘 넘기고 뉴욕 증시 따라서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이후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등을 나타냈는데 이게 뭐 아직은 또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많고요. 네. 어제 네. 우리 제작진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단톡이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를 살린 것 같아요. 소장님이 그래도 또 전문가시니까 제가 소장님의 뷰를 여쭤봤어요. 그때 소장님이 어제 오후에 장이 막 너무 흘러내려가지고 네. 저희 제작진들 한 8명 이렇게 단톡방에서 정민 앵커가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서로 좀 토론을 했는데 뭐 정민 앵커 왈 나름 소장님도 전문가시니까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나름 전문가시니까 한번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해서 막 해서 좀 겁을 줬더니만 오늘 정확하게 오르니까 역시 소장님 땡큐 반꿀 역할 제대로 했다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여전한 변동성 장이고. 맞아요. 예, 오늘은 네. 또 우리가 이제 코스피 4,000포인트라는 쌀이문 열고 들어가는 날이고 어제 뭐 열고 나왔다면은 뭐 그런 날 아닌가 싶은데요. 뭐 CPI도 논란이 있고 등등하네요. 오늘 또 맞습니다.
재밌는 분 모셨죠.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 최창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고 이렇게 해가 본부장님. 가기 전에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한 살 더 먹고 뵀으면은 네. 서글플 뻔했습니다. 더 이뻐지셨네. 아유, 그동안 아닙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최근에 네. 뭐 독감 걸려가지고요. 네. 네, 굉장히 뭐 몸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죠. 네. 지금 ETF 리서치 본부면은 네. 영업하고는 상관없으세요? 일단은 운영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ETF 부문에서? 운영 부문이 하는 일은 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ETF 상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ETF 상품이라는 게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기초 자산이 다양해졌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 아.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또 우주 산업을 연구해서 그러니까. 우주 산업 관련된 또 ETF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리서치의 범주가 너무 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리서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특히 연금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연금, 특히 나의 노후를 지키는 그런 예. 투자 상품을 만들까 뭐 그런 것들도 저희 ETF 운영 부문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 흐름을 보니까 지금 어제 또 금감원장에서 또 이제 정권업계, 그 자산운용업계에다가 해외 투자에 대해서 너무 뭐 투자자 보호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과도한 어떤 그 또 마케팅은 좀 자제하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율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 네네. 저도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네. 가장 한국 증시를 바라볼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환율입니다. 물론 소장님도 전문가고 뭐 정민 앵커님도 전문가지만 지금 상황에서 1,400원. 전민 앵커는 전문가고 저는 나름 전문가. 아, 예. 예, 나름 전문가. 소장님 긁히셨어요? 네. 네, 1,470원대 환율 내년에도 안정화될 거냐, 즉 원화가 강세로 갈 거냐, 또는 이렇게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있는데 달러가 한국에 왜 안 들어오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 계신 분들도 환율이 좀 더 안정화되기를, 원화가 강세가 되기를 좀 원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노출된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세일즈보다는 뭐 한국 시장, 특히 뭐 원화 베이스 상품들에 대한 그런 금융 상품에 대한 그런 주문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지금 뉴욕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좌우지금 이건 뭐 한 11월부터 시작된 흐름인데. 실제로 어제 저희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오라클이 뺨을 때리고 마이크론이 등을 두들겨줬다. 이렇게 표현을 이미 했었습니다. 아, 예. 실제로 오라클은 장중에 굉장히 급락세를 연출했지만 예. 마이크론은 시간에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거기에 따라서 물론 한국 시장이 반응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전일 시장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견조했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마이크론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어제도 마이크론이 우리가 궁금했던 거 아니면 긁어줬으면 좋겠던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봐라. 그 메모리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마이크론이 속 시원하게 긁어줬기 때문에 나스닥은 플러스 1.38% 그리고 S&P는 0.79%. 나스닥이 좀 더 상승하면서 기술주의 슈퍼사이클 유효해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CPI를 못 믿겠어요. CPI를 네, 뭐 물론 믿고 안 믿고는 투자자들의 마음이겠죠. 네, 그렇지만 과연 주거비가 이렇게 낮게 나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CPI 3 밑으로만 나와도 땡큐였는데 3 밑으로 한참 밑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과연 이게 맞을까?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에 대한 좀 마사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또 내일이 오늘 밤이겠죠. 미국도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오늘이 네네. 옵션 만기일이다. 동시 만기일. 근데 동시- 생각해 예, 보시면은요. 미국도 동시 만기일 때 굉장히 속 시끄러웠었어요. 좀 뭐 시끌벅적했었죠. 예. 네, 조용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미국도 한국처럼 물론 한국 못지않게 뭐 ETF라든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든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로데이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발달된 나라다 보니까 관련된 움직임들이 집중되는 날짜가 동시 만기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 변동성은 글쎄요. 저는
저는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기 CPI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고 네. 그 마이크론이 네. 실적도 엄청나게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좀 크게 평가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주문받고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고객들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네. 여기서 약간 이제 좀 뭐 상처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2차 전지 가지고도 네. 그 숱한 마바라들이 이게 전부 바인딩 계약이라서 뭐 이랬는데 어제도 우리 보았잖아요. 네. LG엔솔 9조 6천억짜리가 그냥 포드에서 우리 전기차 접을래 하니까 그냥 없어지잖아요. 네. 계약 자체가. 네. 지금 마이크론이 말하는 장기 공급 계약 이거는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수요와 공급 관점으로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뭐니 해도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쇼티지, 즉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수요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급,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론의 공급 계약 그리고 하이닉스의 공급 계약은 글쎄요 2차 전지와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HBM 관련된 수요는 빵빵하다. 그래서 이런 HBM 관련된 슈퍼사이클, 메모리 관련된 슈퍼사이클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마이크론이 시장에 던져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질문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마진율을 뜯어봐야 되거든요. 마진율. 예. 근데 아직도 HBM 마이크론 같은 얘기예요. HBM, 뭐 DDR5 가격 믹스 개선으로 총 마진율이 거의 60% 언저리까지 끌어올린 상태거든요. 네. 뭐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결국 이런 마진율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완판이 이루어졌다,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급 계약의 신뢰도가 높이는 부분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미시간에 짓기로 한 데이터 센터에서 블루아울이 이제 투자 안 하기로 하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또 간밤에는 많이 올랐는데 네. 이거를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서도 보니까 좀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 센터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요번에 그 미시간주에 짓는 데이터 센터가 네. 얼마냐면 100억 달러거든요. 어. 네, 100억 달러니까 1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14조 넘는 15조 예. 그런 네. 규모의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데이터 센터 자체적으로 보는 것도 맞고 네. 파이낸스로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파이낸스. 네. 아니 이 정도 짓는데 돈 없이 이 정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재무적인 협력자라든지 예. 이런 쪽도 필요한 거고요. 예. 그렇다면 블루 아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파이낸스 쪽 그 조력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AI 산업의 미래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파이낸스, 리파이낸스 그리고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안정적인 수익을 이뤄낼지 이런 재무적인 계산이 먼저 앞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무적인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AI 산업 관점으로 보지만 이런 친구들은 재무적인 관점, 그냥 내가 여기에 파이낸싱해서 여기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오라클 부채 좀 있는 것 같은데 나 여기서 한번 발 뺄래. 왜냐하면 재무적인 보강이, 신용 보강이 필요하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오라클 관련된 노이즈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물론 언제까지 그 오라클이 돈을 벌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돈을 땡겨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미지수고 시장에서도 야 2027년이면 돈 벌지 않겠어? 2028년이면 돈 벌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게 약간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이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좀 늦어지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블루아울 캐피탈 같은 이런 것들은 약간 파이낸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AI 산업 전반에 대한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되고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학습, 추론이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얼마나 수익화, 상용화가 이루어질지 이 본질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파이낸스, 야 지금 돈 문제가 좀 불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처럼 어찌됐건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돼서 거기서 추론이 일어나고 학습이 일어나고 그리고 상용화된 AI 서비스들이 일어난다면 언젠가는 수익성이 일어날 거니까 AI 산업 전체에
본질적인 훼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방금 정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서 오라클 주가가 예.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라클 혹시 차트 보여줄 수 있나요? 반토막 났죠. 네, 그래서 고점 대비. 예, 오라클 예. 주가가 어떻게 본다면 저희 오라클 관련된 ETF 운영하는 매니저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지금쯤 오라클 주가면은 좀 사볼 만하지 않겠어? AI 산업에 글쎄. 대한 버블이 깨지지 않는다면 예.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AI 버블이 꺼지지 않는다. 이거는 일종의 파이낸스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어차피 저가 매수 관점으로 뭐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뭐 기술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러니한 거는 그때 1월 22일로 기억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그 손정희 회장 그리고 레리 앨리슨 오라클 CEO하고 샘 얼트만 병풍 세워놓고 스타게이트 발표했대. 네. 그때 소프트뱅크나 오라클 들어가셨다가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죽을 맛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블루아울 캐피탈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건데 우리로 보면 창투사 같은 건데. 맞습니다. 예, 뭐 이제 굉장히 뉴욕- 사이즈가 좀 다른. 예, 뉴욕에 상장돼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들이 이제 재무적 판단일 거고 네.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물리는 거고 네. 아니면 성공하면 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돈이 안 될 수도 있다 내지는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투자처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자기들이 자금이 조금 그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결국 오라클이 그다음 나오는 얘기가 블랙스톤 등 다른 파트너하고 협상 중이다. 그렇죠. 블랙스톤 같으면 블루아울하고 뭐 비교도 안 되는 그거니까 블랙스톤하고 협상이 된다는 얘기는 오라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나중에는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블루아울의 재무적인 판단일 뿐이지. 그것도 있을 그걸 수가 갖고, 있다. 그걸 갖고 너무 확대 재생산해서 AI 산업 자체가 봐라. 네. 이게 수익성 못 내니까 얘도 발 빼지 않냐라는 그런 논리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럼 지금 마이크론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네. 어제 우리는 그래도 장 빠지는 와중에 하이닉스는 잘 버텼고 네. 삼성도 이제 낙폭이 제한됐잖아요. 삼성전자도 낙폭을 많이 많이 만회를 회복했잖아요. 했죠. 예. 오늘 이거 결국 이제 우리도 뭐 지수 이제 다시 4천 위에 안착 시도에 결국 이쪽이 한몫하는 날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최근에 시장의 색깔이 약간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색깔이 약간 달라졌다. 예, 한국 시장도 그렇고 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한 상반기 한 6개월 전만 해도 그냥 에브리띵 랠리였어요.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그렇지만 지금도 가만히 뜯어보시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는 그래도 AI랑 약간 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가고 예. 네. 나머지 종목들은 내려가고 즉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매그니피센트 7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각자 도생, 각자의 스토리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긱스가 11개 섹터거든요. 근데 테크 섹터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비테크 섹터들도 강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시장의 색깔이 달라졌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제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져서 네. 아쉽긴 하지만 과거에 반도체 소부장 또는 조방원 중심의 소위 말하는 성장 테마에서 조금씩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가 인하하는 구간이라면 좀 더 다양한 테마 또는 다양한 산업, 특히 오르지 않은 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거든요. 네. 코스피는 30%를 상회하고 있고요. 두 종목이 지수를 움직이는 건 맞지만 이제는 그 지수 움직이는 거와 별개로 내 종목 움직이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시장 색깔이 좀 달라진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도 보면은 빅테크 말고도 왜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금융 쪽 이런 쪽 움직임이 좋잖아요. 그럼 국내 맞습니다. 증시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더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제 연말이니까 예. 4천 이상에서 끝날 거냐 이하에서 끝날 거냐 네.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하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에 어떤 테마가 뜰 거냐 어떤 예. 산업이 뜰 거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말의 해더라고요. 말. 예, 말의 해니까 막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말의 해에는 또 어떤 말들이 뛰어나갈까? 적토마, 어떤 적토마가 뛰어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어찌됐건 HBM 특히 마이크론이 뭔가를 보여줬고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8년까지 HBM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 규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HBM4로 뛰어들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HBM3를 완판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걱정할 게 크게 없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4,000포인트 이상에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뭐 조방원 이게 전부냐? 글쎄요,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산업도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산업 쪽에서 내년에는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나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BDC, IMA 이런 모험 자본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중소형 주식들도 내년에는 한번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네. 어떤 쪽의 중소형주가 일단 괜찮을까요? 코스닥 쪽을 좀 긍정적으로 코스닥?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쪽인가요? 바이오도 그렇고요. 예. 네. 아니면 로봇도 있을 수 있고. 예, 로봇도 이미 시세를 좀 냈고요. 예, 시세를 좀 냈고 그리고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뜯어본다면 자율주행과 로봇과 우주 산업이거든요. 테슬라는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테마는 내년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적토마가 주인이 2명이었잖아요. 여포하고 관우. 네. 내년에는 누가 올라탈까요? 일단 여포가 열심히 달려주고요. 예, 열심히 달려주고요.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면 관우가 또 갈아타는 일종의 순환매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환마겠네요. 순환마. 순환마. 네. 순환마. 네. 그러네요. 내년에 말의 해구나. 네. 아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올린 글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상기되네요. 이 오라클이 저 틱톡 인수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오라클 이 레리 앨리슨하고 뭐 절친이죠. 절친인가 보네. 네네네. 그 틱톡 인수를 갖다 또 여기다 맡긴 거 보면은 네네네. 어차피 여기도 돈이 들 텐데. 네, 심지어 그래서 돈 없어 그냥 빚낸다고 오라클 보고 막 이렇게 쌍심지를 돋우고 있잖아요. 월가에서.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내년에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게 IPO입니다. IPO. 네. 결국은 스페이스X, 그러니까 유니콘이라고 부르죠. 유니콘 혹시 1등부터 5등까지 누군지 아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유니콘 1등. 글로벌 유니콘. 네, 아직 비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스페이스X 아닌가? 스페이스X, 2등이 오픈 AI. 오픈 AI. 예, 그리고 3등이 엔트로픽. 엔트로피. 예, 그리고 4등이 바이트댄스, 틱톡. 아하. 예, 예. 그리고 5등이 그리고 그 엔트그룹. 엔트. 엔트그룹. 네, 중국에, 알리페이, 중국에. 알리페이. 고고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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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이 중에서 앞서 제가 방송 대기하면서 잠깐 봤는데요. 오픈 AI도 좀 최근에 돈이 많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투자를 받는다. 예. 얼마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또 틱톡 말씀하셨으니까 뭐 바이트 댄스 만약에 뭐 매각이 된다든지 그런다면 충분히 IPO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해서 빅 IPO의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거든요. 빅 IPO. 예, 그렇다면 IPO가 두 가지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PO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예. 어떤 갖추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 게 IPO가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우주 산업 같은 네네. 경우. 그리고 또 트럼프 미디어가 최근에 또 합병 발표를 했는데 네. 핵융합 기업이랑 합병 발표를 했거든요. 글쎄. 예. 그럼 핵융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이언맨 영화에서 봤던 거거든요. 아이언맨 가슴에 달고 네네. 있는 게 핵융합 기술이거든요. 즉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왔던 게 상용화돼서 상장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빅 IPO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산업들이 상장돼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측면으로 따진다면은 자금이 빨리겠죠.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자금이 거죠. 빨리겠죠. 뭐 바깥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면 기존에 들고 있던 거 털고 들어가야 될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만약에 저도 저한테 예. 뭐 이런 비유는 안 되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스페이스X 가질래? 그러면 갖고 싶어요. 네, 언젠가 우리도 화성에서 사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렇다면 빅 머니 무브가 내년에 네. 일어나지 않을까.
빅 머니 무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순환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네, 그런 IPO발 빅머니 무브도 저는 어느 정도 그림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예전에 빅 IPO는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페트로, 브라질, 그리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 가즈프롬, 뭐 이런 회사들이 상장할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자금 쏠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최 본부장 살아생전에 화성 가실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경기도 화성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멀리 가실 거 없이 네. 화성 행궁 네, 동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네. 그러면은 지금 뭔가 자금이 글로 쏠린다고 하면은 기존 주도주는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은 이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마이크론 얘기를 좀 많이 예. 물어봐 주셨는데요. 결국은 내년에 AI를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딱 하나 이게 있을 거예요. 너 돈 벌었니? 얼마나 벌었니? 글쎄. AI를 바라보는 사람들 네, 앞에서는 이제는 오라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가 지연이 되면 오라클의 수익성이 늦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오라클의 수익성이 늦어지면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라클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거든요. 네. 마이크론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미 나 돈 많이 벌고 있어. 많이 벌고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어라는 얘기를 계속 시장에 던져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스페이스 X발 빅 머니 무브가 일어난다면 네네. 그때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일어날 거예요. AI 산업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친구들은 오케이, 너희들은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까지도 돈을 못 벌고 있는 AI 산업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글쎄 너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던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뭐 단장 마이크론 얘기를 하자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2026년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2026년에 어떻게 머니 플랜 또는 뭐 투자 플랜을 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런 것들도 좀 계산에 넣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좀 지수에 좀 충격이 오는 데는 이 2차 전지 쪽도 좀 나름 컸어요. 네. 예. 뭐 악재라면 악재랄 것도 떴고 네. 포드 관련한 지금 여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개선되면은 이쪽도 조금 이제 하락이 멈추면서 좀 반등 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추가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많겠죠. 전지는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고 네. EV 캐즘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EV 전기차 이미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어서 더 이상 안 팔릴 거야. 그런데다가 전기차 가격이 떨어져 줘야 사람들이 살 거지 않습니까? 네. 떨어져 줘야 사람들이 살 건데 보조금까지 폐지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요인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포드가 여기다가 대못을 박았죠. 그러네요. 야, 우리 전기차 해봤자 별로 재미없고 F150 그 트럭 그 라이트닝 같은 대형 전기차도 그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2억이 넘거든요. 예. 이거 생산 안 할래. 이거 생산해봤자 마진도 별로 없고 팔리지도 않아. 팔리지도 않아. 오히려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대세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내연기관차. 네. 유가가 이렇게 싼데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싼데 어. 굳이 내연기관차를 팔고 전기차로 갈아탈 필요가 있겠어? 라는 이런 우리의 의심. 야, EV 캐즘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된 거 아니야? 이제는 갈 만큼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더 심해 라는 것을 포드가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드 입장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결정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EV가 갈 길이 좀 멀긴 멀구나. 아직 전기차가 좀 더 많이 팔려서 LG 엔솔과 같은 배터리팩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은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LG 엔솔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9조 6천억 달러죠. 그게 빵꾸가 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매출 빵꾸를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 수익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당연히 ESS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맞아야 될 매를 맞았고
그리고 이 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배터리팩 포트폴리오를 좀 더 빠르게 ESS 쪽으로 가지 않겠냐. 실제로 포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ESS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 NDAA라고 해서 주권 수호 법안인가요? 그게 발의가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차이나 엔트리 컴퍼니에서 나오는 그런 상품들 중에서 배터리 이런 것들은 아마 수입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요. 그래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배터리 밸류 체인의 입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가 못 들어가는 그런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 맞을 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매로 말미암아 빨리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ESS로 바꾸고 그런 전환을 좀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 하락은 좀 아쉽지만 어느 정도 맞을 매를 맞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0.5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4,017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4,009.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902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6,600원, SK하이닉스가 1.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만 3,000원.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예상 체결가 37만 7,000원입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주 좀 계속해서 살펴봤다시피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호가에서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7만 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0.5%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8만 4,000원.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2만 4,500원 호가 집계되고 있고 기아도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1,4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오늘 좀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5만 4,700원, 9만 9,900원. 에이벨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로보틱스 호가는 43만 6천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0.7%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16만 8,300원. 코오롱티슈진, HLB 모두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팩트론 예상 체결가 23만 9천원, 삼천당제약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오늘 또 BOJ도 있고. 근데 야간 선물에 비해서 호가가 왜 저렇게 약하죠? 또 뭐 사고 싶은 세력이 있나 보다. 사고 싶은 세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별로 안 셀 거니까 대충 먹고 던지세요. 내가 낼름 받아갈게요 하는 선수들이 좀 있나 싶기도 하고. 저거보다 아마 더 적어도 한 60포인트 정도는 일단 찍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은 약하네요. 이따 한번 보시죠 뭐. 저기 오늘 또 다들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주목하는 이슈가 또 BOJ입니다. BOJ죠. 근데 어떻게 최 본부장께서는 이거 뭔가 한 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또 소문난 잔치? 네, 소문난 잔치예요. 소문난 잔치?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본 국채입니다. 일본 국채. 네, 최근에 일본 특히 장기채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는 그랬죠. 일본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 갖고 뭐 미국 장기채를 산다든지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엔케이리 트레이드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 장기채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꾸로 엔캐리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원화에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엔화가 워낙 약세로 가면서 원화가 동반 약세가 된 것도 일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하니까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30년물 국채 수익률 보면 3.379예요. 네, 3.379고요. 저 이런 가정을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저 일본 국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원화 해지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소장님?
저걸로 예, 우리가 아무래도 일본보다 지금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높죠. 네. 그러면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비용을 받습니다. 예, 그 음. 금리 차이만큼. 그럼 해지 비용이 단순히 금리 차 계산한다면 지금 오늘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 0.75 그리고 뭐 우리가 그래도 이거보다 높으니까 한 금리 차에서 한 2% 정도에다가 3.379를 더해버리면 5%거든요. 예, 5% 정도. 5%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예, 그 정도가 지금 환해지를 들어가면 네, 환해지를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의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스터디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일본이 금리를 좀 가파르게 올려버리면 오히려 갖고 있던 자금들을 일본에 투입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만큼 있냐, 그리고 이 자금이 어떤 속성이냐, 그리고 이 자금이 청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퀘스천 마크지만 일단은 일본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원화 환율 입장에서는 좀 감사하긴 하겠지만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니 해도 오늘 아마 저도 한번 0.75 정도로 올릴 것 같고 우에다 총재의 코멘트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연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와준다면 그래야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지. 그런 코멘트가 없다면 글쎄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일본 JGB 30년물 수익률이 우리 국고 30년보다 더 높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라셨죠? 예. 어떻게 본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경제학을 배울 때 그래도 글로벌 안전자산 그러면은 뭐 골드 지금도 예, 골드 예. 얘기하지만 달러 채권 그리고 엔화 채권도 안전자산 중에 예.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 3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한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 지금 일본이 수익률이 국채 금리가 더 높다. 하는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가 힘드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아마 네.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예, 겹치는구나.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실제로 미국 장기채, 일본 장기채 금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요. 예. 그래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될 게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하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예. 체크해야 될 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예. 결국은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이 내년에도 대세가 될 건데요. 네네. AI 산업이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버블이냐 아니냐. 근데 그 AI 산업에 대한 버블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결국은 AI 산업과 관련된 우호적인 금리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방금 블루아울 캐피탈처럼 나 투자 철회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미국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금리의 인하 속도, 인하 폭, 그리고 인하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냐 2026년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화는 아직까지 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적극적인 청산을 유도할 만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줘야지만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오늘 코멘트를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니케이 한번 펼쳐보니까 묘하네요. 묘하죠. 이 차트라는 게 진짜 묘한 게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이렇게 수렴하고 가까워져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딱 60일선에서 지금 BOJ 기다리고 있네요. 네. 그러니 여기서 이제 결국 BOJ 결과에 따라서 한번 딱 그냥 위로 한번 그렇죠. 진짜 와우장룡 한번 물치고 한번 올라가는 이게 나오라는지 이게 한번 60일선마저도 무너지면서 한번 네. 낙폭이 조정이 더 깊어지는지가 오늘 결정되겠네. 네, 네. 오늘은 뭐 적토마 얘기도 하고 와우 장면 얘기도 하고. 물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아 근데 우리 이거 비유가 너무 고전이고 너무 와우장룡 아실 만한 분들이 잘 없는데 우리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이 윤발이 형 그 와우장룡 그거 잘 모르실 텐데. 주윤발. 예, 그러니까 그래도 상상돼요. 물치고 올라가다. 물치고 올라가는 그 장면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네. 네, 물치고 올라가듯이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네, 탄력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2026년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은 뭐 지금 상황에서 고민이 이거예요. 저희 고민은 결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다시 한번 내년에도 뭐 조방원 중심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제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조방원 소위 말하는 올해 성장 테마가 조방원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뭐 조방원 중심으로 갈 거냐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근간이 바로 뭐 금리 결정 그리고 뭐 어차피 다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니까 뭐 금리 방향성 그리고 한국의 금리 그리고 환율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간밤 뉴욕 증시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좀 우려가 덜어진 상황에서 주요 기술주들 많이 올랐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과연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많이 떨어진 부분 낙폭 많이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2월 1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제 BOJ, 일본의 금융정책결정위원회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간밤 뉴욕 증시가 또 반등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그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5% 상승합니다. 4,055. 코스닥도 0.9% 올라갑니다. 909.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6% 상승합니다. 109,400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네요. 3% 상승입니다. 57만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8% 상승합니다. 175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상승합니다.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28만 4,500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도 1.3% 상승 중이죠. 51만 1,0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1.6% 반등 보여줍니다. 7만 5,900원이고 KB금융도 상승하고요. 기아도 12만 1,000원으로 0.5%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상승합니다. 지금 43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0.3%, 0.5% 올라갑니다. 15만 4,700원. 에코프로도 오름세죠. 9만 9,000원. ABL바이오는 좀 떨어집니다. 18만 5,100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1% 상승합니다. 44만 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는 좀 떨어집니다. 16만 6,000원. 코오롱티슈진이 1.2% 올라가고요. HLB 보합이고 펩트론이 1.4% 하락 중이고 삼천당제약 보합이죠.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형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장 보게 되면은 지금 핵 융합 에너지 쪽 움직임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 쪽 움직임, 우주항공 쪽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핵 융합 에너지 쪽에서는 보시다시피 다운시스 비트로테크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모비스도 9% 급등 중이고요. 비트로 넥스텍도 6% 강세입니다. SFA 또 올라가고요. 고려제강도 1.98% 상승세고 일진파워가 12% 급등합니다. 오늘 핵융합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체노코가 지금 8.4% 강세 16,660원 그리고 스피어 4.7% 올라가고요. 컨택도 3% 강세입니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4.8% 올라가고요. 세트레가이도 3.6%, 이노스페이스도 2.7%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벤처 투자 오늘 급등합니다. 16,880원.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창투사 쪽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뿐만 아니라 스톤브릿지 벤처스도 3.9% 강세고 나우아이비, DSC 인베스트먼트도 올라갑니다. 오늘 창투사 흐름 대부분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손해보험 쪽도 좋습니다.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흥국화재 각각 3%, 2%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마켓컬리주도 올라가네요. 수급 상황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지금 93억 원, 102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202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80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1억 원, 15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선물에서 1,300개가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2원 80전 하락한 1,47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확실히 시장 색깔이 약간 바뀌는 느낌이 있네요. 색깔이 네. 어떻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대형 반도체 저희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일부러. 예. 그리고 뭐 아까 뭐 네. 핵융합 관련된 예, 얘기는 핵융합, 예. 트럼프 미디어에서 그 핵융합 기업을 예. 그 합병해서 최초의 상장된 음. 핵융합 기업이 되겠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핵융합 관련된 맞아요. 테마들이 뜨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테마들이 뜨고 아까 있다. 그 아이언맨에서 이거 네네네, 설명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아이언맨 가슴에 있는 그 붉은빛 나는 그 예. 연구 동력 장치 그게 바로 핵융합 핵융합, 장치입니다. 예. 핵융합 장치. 예. 그래요. 어쨌거나 장이 오르니까 우리 인이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참 활기차죠. 그죠? 부조 분위기 좋으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장은 오르고 볼 일이야. 장을 오르고 볼래. 그죠? 네. 장 맛이 좋아야.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시장 좀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진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이게 시장이 좋다고 해서 내 계좌 수익률이 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 간다 또는 예. 방산이 간다라고 했을 때 뭐 거의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동조화를 보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좀 큰 종목들이 더 가고 맞아요. 또 작은 종목들이 덜 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도 좀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요즘 투자 트렌드 자체가 좀 묶어서 투자하는 특히 뭐 ETF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묶어서 투자하는 트렌드다 보니까 그 묶어서 투자하는 트렌드 중에서 좀 보통 시가총액 방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종목들은 많이 들어가고 작은 종목들은 조금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그래서 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차별화 움직임도 뭐 투자 트렌드가 바뀌었다. 뭐 그런 영향으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ETF에서 종목이나 섹터별하고 네. 그냥 지수 자체에 대한 투자 ETF하고 네. 우리 개인 투자분들 어느 쪽을 그래도 많이들 가세요?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네. 연금에서 ETF 많이 하고 계시지 연금에서,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연금 투자 고수들의 갖고 있는 ETF 포트폴리오를 한번 분석을 했던 그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네네. 제가 아마 지지난주 정도에 SBS BG에서 한번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 본다면은 확실히 잘하시는 분들은 테마로 가세요. 테마로. 네네네. 그게 소위- 수익률이 네, 소위 말하는 테마로 가시고요. 그 테마도 소위 말하는 좀 뜬구름 잡는 테마는 절대 아니고요.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화장품. 상반기만 해도 실적 좋았거든요. 예. 뭐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조선 워낙 실적이 좋은 테마다 보니까 조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가시는 반면에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모르겠다 지수 플레이 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AI 산업을 얘기하고 AI 버블을 얘기할 때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나스닥 100 투자할래. 나스닥 100에는 AI 잘하는 기업은 비중이 점점 커질 테고 네. AI 못하는 기업들은 비중이 점점 자동으로 줄어들 테니까 나스닥 100으로 갈래. 뭐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워낙 한국 시장에서 커졌으니까 단순하게 코스피 200으로만 가도 수익 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도 지금 음봉이 좀 음봉인데 동양고속이 마침내 윗꼬리가 달렸네요. 네. 어제 하루 거래 정지였는지 어제 쉬더니만. 네. 또 최근에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투자주의, 투자경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글쎄. 뜨더라고요. 네. 참고로 투자주의, 투자경고는 좀 작은 종목들에서 작은 많이 종목들, 걸리는데요. 그렇죠. 최근에는 뭐 SK하이닉스도 삼성화재도 걸렸었고 네. 뭐 삼성화재도 삼성화재도 걸렸었고 주가 급등했었고. 네, SK 맞아요. 하이닉스도 걸렸었고 뭐 그런 좀 움직임들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계신 지금 최 본부장한테 여쭙기는 좀 뭐한 질문인데 네. 이 증권주 어떡할까요? 증권주 내지는 무슨 뭐 전반적인 증권 금융주, 네. 은행주까지. 일단은 세 가지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을 늘려서 투자자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왕 투자한다면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는 종목을 투자해서 분리과세 신청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딱 해당되는 기업이 증권주입니다. 어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요건에 맞는 종목이 증권주고요. 두 번째는 저도 전직이 증권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증권회사의 수익 모델,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을 잘 알고 있는데요. 브로커리지도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IB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있으면 증권사에서 IMA라는 계좌가 나오거든요. IMA도 저희가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제가 아니라 증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강해졌다. 대신 한 가지 좀 뭐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뭐 부동산 관련된 금융 네. 뭐 이런 쪽이 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몇몇 증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부동산 금융 관련된 그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면 증권사는 내년에도 굉장히 큰 수익성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뭐 증권주도 뭐 그렇게 큰 고민이 필요 없는 뭐 그런 쪽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선별이 좀 어렵다면 뭐 증권주 ETF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찍이부터네 최창규 본부장의 그 순발력은 내가 일찍이부터 인정해 왔지만 네.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네요. 네. 하다못해 제미나이도 엔터 누르고 나서 몇 초는 걸리는데 네. 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이 나오네. 아 그런가요? 워낙 뭐 같이 오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어째 있는지. 모르는 것도 없고 저렇게 그렇죠. 말도 구력 안 실력 다 꼬이고 엄청나시죠. 예. 막힐 만한 질문을 하나는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뭐 비트코인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금값. 예, 뭐 내년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네. 이게 이제 저희 ETF 업계의 수건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없나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선물만 있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네. ETF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선물 ETF도 없고 한국에는 현물 ETF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홍콩에는 선물 ETF 상장되어 있고 미국에는 현선물 ETF 다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한국은 둘 다 없습니다. 둘 다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것들도 상장돼서 어찌 본다면 가상자산이 이제 장내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고 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일단은 금과 은은 솔직히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나눠서. 같아요. 예. 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귀한 자산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 투자 자산 개념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금을 모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금을 재활용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도시광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게 다 금에 해당되는 건데 네. 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로서의 속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은은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싸지 않다 보니까 은은 재회수하는 그런 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근데 똑같이 금과 은이 채굴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 그나마 회수량이 적은 은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또 그런데다가 은은 산업재로 많이 쓰이고 촉매로 많이 쓰이거든요.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뭐 이산화탄소의 촉매 이런 걸로 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가 탈탄소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의 수요가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는 금보다 은 가격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금보다는 은이 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은 뭐니 해도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각국 중앙 정부가 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은 내 포트폴리오에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 둘 다 투자 자산으로서의 속성 갖고 있지만 은은 회수율이 좀 낮고 네. 공급률이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찌 됐건 각국 중앙 정부들이 금을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금 가격은 뭐 내년에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마 금 가격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 김치 프리미엄 그러면서 금 가격이 한번 쫙 빠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 뭐 공적으로 만나는 고객분이 아니시고 그냥 최 본부장하고 가까운 네. 지인이 뭐 형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묻는다고 치고 네.
아빠 뭐 이래가지고 문 네. 닫히고 내년에 미장학과 국장학과 뭐 어느 쪽으로 권하실래요? 저는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예. 뭐 돈이 무슨 뭐 많으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겠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내년이야말로 국장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는 항상 리서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리서치하기 편하냐 어렵냐 요걸 갖고 판단을 하는데 네. AI 저 맨날 AI 공부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AI 산업 경험도 못 해봤고 쓰고 있는 거는 챗GPT나 제미나이 정도만 쓰고 있을 뿐이지 AI 산업에 대한 미래, AI 수익성에 대한 미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산업이 바뀔지 방금 블루아울 캐피탈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 텐데 오라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심플해요. 돈을 많이 벌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방금 증권주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와이프도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들 돈 잘 벌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 돈 내년도 어닝 가이던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내년 가이던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AI 전력기기들 효성중공업, HD일렉 그리고 LS일렉 전부 다 수주잔고 엄청나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한국은 좀 심플한 거 아니냐. 돈을 이만큼 벌어들일 거야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런데다가 저는 뭐니 해도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정책 모멘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장이 좀 더 편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심플하게 좀 답이 나오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반등 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흐름에 좀 커플링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코스피가 0.7% 반등하며 4,000선을 다시 회복합니다. 4,024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4% 오름세로 905선에서 움직임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만 팝니다. 7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242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52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828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208억 원 순매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1,08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과 전기 장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오늘 좀 전방위적인 강세장이라 하락하는 업종이 많지 않습니다. 두 업종 있는데요. 교육 서비스와 레저용 장비와 제품 업종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스페이스 X 관련주 상승세 이어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우주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에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에 상장한다면 1조에서 1조 5천만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관련주 내에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14.3% 오르며 16,280원, 나노팀은 상한가입니다. 센서뷰가 4% 가까운 오름세, 스피어가 6.7%,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6.4%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 강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기업 TAE 테크놀로지스와 합병했다는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미디어 42% 폭등한 바 있는데요. 이번 합병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는 만큼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모비스가 17.2% 급등하며 3,405원,
일진파워도 18% 강세 기록 중입니다. 13,0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비츠론 엑스텍이 12.28% 오름세로 11,340원. 그 외에 다원시스가 4.4%, 비츠로테크가 2.1%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자 전선주들이 수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기준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통당 17,1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32.4% 상승한 수치로 45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LS전선과 대한전선 등이 훌쩍 뛴 구리 가격을 발판 삼아 연말 역대급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선주 내에서는 가온전선이 4.3% 오름세로 거래가 85,500원이고요. 대한전선이 0.7% 강세, 일진전기가 1.5% 오르며 5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LS가 1.5% 강세로 185,000원, 대원전선도 지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7% 가까운 약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 최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시 활황과 정부의 코스닥 지원 사업 등으로 새내기주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공모가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잘 선별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IBKS 제25호 스펙 173% 급등세고요. RG노믹스 같은 경우에 어제 정규장에서 공모가의 4배에 달하는 이른바 따따블에 성공했었는데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11만 7천 원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비츠론 엑스텍이 11.2% 오름세로 11,240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14.2% 급등하며 35,650원, 또 TMC까지도 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9,28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일본은행 BOJ 금리 결정과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 잘 넘기고 뉴욕 증시 흐름 따라서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 정산부터는 다양한 공제 감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네, 나연석 자산관리사 연결해서 연말 정산 세제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래부터 이제 연말 정산 제도 일부 바뀌면서 혜택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확대되는 혜택으로 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 8살에서 20살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되는 자녀 세액공제액이 이전보다 10만 원씩 상향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겠고요. 2명은 55만 원으로, 3명은 95만 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은 더 커지겠습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 단절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 혜택은 육아뿐 아니라 70세 이상 장애 직계 존속 부양의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겠습니다. 또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이면 병원 장애인 증명서가 없어도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겠고요. 중산층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이후에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사용액에 3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겠고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 주택 청약 종합저축 등
주택 마련 납입금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내년 1월 15일에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 감면에 필요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공제액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막바지인 만큼 요즘 특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네. 몇 가지 지금 바로 챙기실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로 연말이 가기 전에 뜻깊은 일도 하실 수 있고 세액공제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한도는 기준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기부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보다 세액공제율이 2배나 높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또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로 인정되는 이달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많이들 활용하시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 한도까지의 납입액이 세액공제로 인정이 되고 더욱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연금저축계좌와 더불어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 원 입금분까지 더해 최대 900만 원 납입분에 15%까지 세액공제 챙기실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됩니다. 더불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은 600만 원 납입 한도까지 동일한 40%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금융상품들은 기간 내에 해지 시는 기타 소득세와 가산세 등 각각 페널티가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방영됐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드라마 주인공 김 부장처럼 퇴직을 앞둔 5060 분들이 내가 평생 일만 했지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꾸려야지 이런 고민 참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 고민을 들어드리고자 하우머니에서 국민재테크 플랫폼 캠코의 온비드 사업처 우종철 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처장님.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예. 예전에도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또 온비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을 공매하는 공매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 버전의 그 공공 당근. 공공 당근. 예. 공공 당근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압류재산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 뭐 상가, 토지, 또 자동차, 시계, 노트북까지 많은 물건들이 온비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비드를 통해서 물건을 매각하는 기관이 약 한 2만 3천여 개 기관이 있고요. 1년 정도 보면 1년 거래 규모를 보면은 약 6조 원이 넘는 규모가 거래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근치고는 크고 무겁고 비쌉니다. 상가까지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예.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막 공실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잘못 낙찰 받으면은 드라마 속의 김 부장처럼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상가 투자를 하려면 상가집을 차릴 각오를 가지고 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상가 투자는 상가집. 예. 네. 네.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네. 드라마에서 김 부장이 낭패를 본 이유는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이고요. 예. 물건 입지가 또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 부장이 이제 온비드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네,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저도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예. 온비드에는 약 5천 건 정도의 물건이 그 임대로 나오고 있고요. 네. 주로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 그 섹션을 임대받아서
일정 기간 영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재밌는 얘기를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하시니까. 우리 우 차장님 재밌네요. 유머 감각이 이 정도셨구나. 이제 처음부터 좀 보여주셨어야 했는데. 네. 아니 근데 저는 다는 못 봤습니다만 틈틈이 무슨 이렇게 요약본으로 봤는데 그 김 부장이 유성용 씨가 보냈던 그 김 부장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그 드라마 속에서 한 사람인데 어떻게 캐릭터가 회차별로 약간 어떨 때는 샤프해 보이고 사람이 어떨 때는 좀 찌질해 보이고 예. 뭐 좀 그래서 그거 했는데 어쨌거나 그때 그 표정은 막 생생합니다. 그 상가 가지고 당했다 싶었을 때 예, 예. 그 부인한테 또 혼날 때 그렇죠. 제가 또 유승용 씨랑 또 동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옮비더라도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상가를 갖다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 식의 상가뿐만 아니라 이제 적어도 이 캠코에 옮비드에서 할 수 있는 상가 같으면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워낙에 이 불경기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동안 상가 관련해서 다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상가 하니까 일단 거부감들을 보이시네요. 예, 온비드에 나오는 네. 상가들은 예. 기본적으로 다 그 어느 정도 그 특수 상권이 조성돼 있는 그런 그 물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그 좋은 물건을 낙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서울 공예박물관에 있는 카페 임차권도 이게 뭐 온비드 통해서 낙찰받았다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상가가 이제 이러한 유형이 되겠는데요. 어허, 예. 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공예박물관에 있는 카페가 임대로 나왔습니다. 네, 임대 기간은 2년이었고 네. 최장 5년까지 이제 임대가 가능한 건데요. 최저 입찰가를 보시면 이제 3,400만 원에 나와서 1회차에 바로 낙찰이 됐습니다. 네. 낙찰 금액 가격은 이제 연간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4,120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 경쟁률은 4대 1이었습니다. 그 화면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입찰자들이 써낸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얼마를 썼는지를 개찰 후에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그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입찰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예. 그래도 종로라고 하면 어찌 됐건 여기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수요가 좀 탄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부분의 이제 국가기관이나 예.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물건은 특히 유동 인구가 많아서 그 이 물건을 올린 기관에서 그 공고문에 보시면 일평균 2,000명 관람 방문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물건처럼 온비드 임대 물건들의 장점은 그 기본 수요가 좀 비교적 탄탄한 특수 상권이라는 점이고요. 또 상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낮은 것도 특징입니다. 게다가 권리금이라든지 보증금도 없습니다. 김 부장 같은 분들이 소규모의 투자금으로 도전해볼 만한 물건이 이렇게 좀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온비드는 결국 공공당근이다. 예, 예, 이 말씀 그렇습니다. 당근마켓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느낌이 왔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아파트도 가능합니까? 예, 아파트도 예. 가능하고요. 예. 이제 그 온비드에는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입찰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은요? 지방 아파트,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이 예. 아파트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 사례를 한번 보여주시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서울 상일동에 있는 이제 고덕숲 아이파크 아파트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84평방미터가 압류재산 공매로 나와서 지난 9월에 매각된 사례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평가 금액이 16억이었는데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 없이 14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감정가보다 싸게. 예, 유효 입찰자도 2명으로 비교적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 경매에는 네.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 경매에 예, 비해서 예. 온비드에는 공매로 나오는 아파트 물량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법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도권 아파트 법원 경매 경쟁률이 예. 수십 대 1이에요. 어허. 네, 그런 걸 감안할 때는 낙찰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경쟁률 자체가 확실히 좀 낮네요. 네, 법원 경매에 비해서 그래서- 법원 경매는 사실 상당히 좀 많이 과열이 돼 네, 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물건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도 있나요? 네네네. 다음 사례는 이제 10억 원 이하 물건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네. 네,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척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32평형 아파트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이 물건은 감정평가 금액이 10억 4천만 원이었는데 5번 유찰이 되었고요. 최저 입찰가 8억 2,500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유효 입찰자 5분이 참여하셔서 최종적으로 8억 6,6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도 최근에 찾아보니까 10억 4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거든요. 네. 이런 물건도 김 부장님한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 부장은 그냥 세차가 제일 딱이던데 열심히 하는. 근데 저기 처장님, 네네. 방금 이게 신탁회사 소유였다고 예, 방금 예. 물건이 네. 이거하고 그러면 압류재산 물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압류재산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네. 내야 되는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그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네. 부동산에 이제 압류를 네. 해서 예, 매각에 예. 나오는 거고요. 신탁제도는 좀 일반인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다가 이제 넘기고 예. 신탁회사가 이제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든요. 어허. 그 예. 수익증권을 이제 그 발행한 수익증권을 은행에다가 양도하고 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신탁공매라고 하면 되게 낯설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반 매매, 그냥 사인끼리의 거래를 하듯이 예. 일반 매매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별로 크게 차이는 없다고.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물건에 따라서 그 이제 떠안고 사야 되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탁회사에서 그 작성해 놓은 공고문이라든지 또 신탁 물건들은 신탁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신탁 원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에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또 신탁 공매 한 가지 특징이라 그러면 신탁 공매는 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다회차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1회차에 안 팔리면 뭐 이틀 있다가 또는 3일 있다가 네네, 또 이렇게 네.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유찰이 될 경우에 좀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압류 재산도 대개는 그 낙찰받은 다음에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이제 잔금을 내야 되는데요. 신탁 물건들도 거의 다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우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물건 말고도 이제 사실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은 다달이 들어오는 또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피스텔 투자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있을까요? 공비대? 네, 오피스텔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아까 제가 상가를 말씀드렸는데 네. 오피스텔은 또 5번 피볼 각오를 가지고 5번 피볼 가고요. 네, OP니까요. 네. 5번 피볼 각오를 가지고 이제 투자에 임해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싸게 사라는, 낮게 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소장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처장님 역대급이십니다. 예.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네. 강남구청역 바로 옆에 있는 그 34평방미터, 즉 10평짜리 오피스텔로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 압류 재산으로 공매가 나와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은 4억 원이었고요. 2번 유찰되어서 최저 입찰 가격 3억 2천만 원의 공매가 진행됐습니다. 결국에 3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던 물건입니다. 저 아직 오피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개그도 준비해 오신 거죠, 다.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낙찰가가 얼마라고요? 3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럼 굉장히 싸게 낙찰 받았다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제 압류재산 경우에는 이제
안고 사는 혹시 권리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예, 예. 되는데 입찰하기 일주일 전에 그 이제 사이트에서 보시면 네네. 공매재산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이걸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공매재산 명세서를 봤더니 임차인 관련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물건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었고 그 오피스텔 보면은 되게 그 보증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이 보증금 1,0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야 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3억 4,700만 원에다가 보증금 1,000만 원을 합친 금액, 결국 매수자는 3억 5,700만 원에 매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월세 125만 원이라서 연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이 들어오고요. 투자금은 취득세를 포함해야 되니까 약 3,740만 원 정도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연 4%의 수익이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예. 연 4%. 어쨌건 괜찮네요. 싸게 낙찰받고 수익률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싸게 낙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쨌거나 이게 상가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이 문제는 목인데. 그렇죠, 자리. 자리가 좋아야 입지가 좋아야 그거 한 요즘 그렇던데요. 되는 데는 진짜 잘 되고 어디든지 K자형. 안 되는 데는 진짜 팔이 날리고. 양극화죠. 예. 맞아요. 예. 근데 4%도 좀 성에 안 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7%, 8%. 동양고수 하루만 잘 잡으면 30%인데 하루에. 그러다가 또 예, 안 될 수도 네. 있고. 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 예를 들면 뭐 7%, 8%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에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예. 또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가 투자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남양주시에 있는 상가를 공매로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이 물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회사 중에 이제 무궁화 신탁이 보유하고 있었던 물건이었는데요. 5억에서 시작해서 8번 이제 그 진행이 돼가지고 유찰이 됐고요. 최종 회차 최저 금액인 2억 9,500만 원에 결국 신탁사와 이렇게 그 매수인이 수의 계약을 하게 된 그런 수의 물건이 계약.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 임대차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그 낙찰받기 전에 이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5만 원 조건으로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임대차 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한다면 연 수입이 2,2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 금액이 3억 원임을 감안하면 약 7% 임대 수익률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표에 보시면 이제 7.18%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가도 이렇게 낮게만 싸게만 낙찰을 받는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이제 입찰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이제 아무래도 하시게 되는데 저희도 한번 현장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낙찰받기 전에 입점한 지 얼마 안 되는 코인 노래방이 있었던 물건입니다. 예,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특성상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방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이 이거는 내가 인수하더라도 공실될 위험이 없겠구나라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입찰에 응하셨다고 저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온비디에도 없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처장님. 예. 제 로망이 네. 근력 더 떨어지기 전에 네네. 그 할리 데이비슨 이거 머리 두근함 하고 이거 예. 가죽 바지 한번 입고 이거 벌 한 번 서면서 이렇게 경순가도 한번 달리는 게 제 로망인데 예.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앵커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있어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온비디에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동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오. 경찰청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네, 2017년식 주행 거리는 38,000km였고 최저 금액은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요? 예. 근데 이제 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는 대개 40대, 50대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예. 네, 경쟁률은 23대 1이었고요. 1,000만 원 넘는 가격에 예. 1,075만 원이라는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온비드는
단순히 투자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앵커님의 이런 자유를 위한 그러네요. 취미생활 물건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저런 거 낙찰 받으셔서 네. 출퇴근용으로 쓰셔도 좋을 출퇴근용으로. 와, 서부 간선도로. 거긴 안 되잖아요. 하리 데이비스. 거긴 안 되죠. 네, 그래. 네. 명품 시계도 있다면서요. 예, 지난주 낙찰된 물건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가 있었습니다. 오. 네, 최저 입찰가가 2,750만 원에 이제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 그 1회차에 3,5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입찰자는 총 7명이 들어왔고요. 저도 궁금해서 보니까 이 시계가 네. 새 상품은 이제 4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물건들은 대개 검찰청에서 압수하는 물건이거나 그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압류하는 예, 물건으로 예. 온비드 공매에 나오는데 전문 감정서가 다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하시고 사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품이다. 진품이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김 부장님들을 위한 조언도 준비하셨으니까 이거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좀 상가나 오피스텔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상가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김 부장처럼 너무 서둘러서 입찰을 하지 마시고 구입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온비드 같은 데를 들어오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매출액 분석이라든지 네. 유동인구 분석 같은 준비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온비드와 연계된 소상공인 365라는 상권 분석 앱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또 민간에 소위 말해서 프롭테크 앱이라고 하는데 그런 앱들이 많으니까 유동인구 분석, 매출액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신 다음에 상가 입찰에 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4011 좀 아쉬운 거는 상승폭이 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뭐 동시호가도 장난은 아니었네요, 보니까. 예, 개장 초에 야간 선물 반영했고 뭐 동시호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예, 12시쯤인 것 같습니다만 BOJ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종철 처장님 우리 프로를 갖다가 그냥 예능 프로로 만드셨어요. 오차마느라 힘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